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마찬가지로 참여자분들의 그 많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간을 내서 이렇게 준비하셨으니까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것들을 익히시고 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제 소개부터 짧게 하고 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엔텀 네트워크스에서 개인정보 가명처리, 익명처리 관련된 솔루션 및 그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차연철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관련된 그 게시글도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관련돼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앞에 그 첫 장에 제가 이메일하고 관련된 정보를 드렸으니까요. 그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부분까지 질문해드리고요. 만약에 이 시간에 그 질문이 어렵다면 그 메일을 주시면 메일을 통해서 다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어제에 이어서 2일차 실습 교육이고요. 7시간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교육 시간에 강사님께서 많은 부분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가명 익명 조치 기술 자체가 기술로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컨설팅도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개인정보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컨설팅 부분, 실제로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 2단계, 가명 처리 단계의 1, 2단계인 사전 준비 단계라든가 가명 처리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부분 문서를 작성할 걸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 내에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문서 작업이 다소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문서들이 결국 향후에 문제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을 때, 실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기술로만으로 끝나는 교육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오늘 실습도 오전 시간에는 짧게 이론 교육 좀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습이긴 한데 문서 작성에 대한 실습이 좀 들어갑니다. 사전 준비 단계, 가명 처리 단계에서 저희가 가명 처리 검토 보고서라는 검토 결과 보고서라는 걸 작성해야 되는데 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좀 시간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실제로 가명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공되어 있는 자료에는 실습 도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실습 자체는 엑셀을 통해서 가명 처리에 대한 기법을 엑셀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가명 처리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결합 관련해서는 R이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R을 그냥 바로 쓰기에는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RStudi오를 이용할 거고요. 사전에 공지가 돼서 실제로 실습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렉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렉스 소프트웨어 또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치하셔서 활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명 처리, 익명 처리한 이후에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가 유용성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기법도 활용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엑셀이나 R을 이용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ARX라는 위험성,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실제로 어떻게 위험을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분석 도구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기본적인 도구 말고 실제로 더 풍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필요한 도구들이고요. 파이썬, 아나콘다의 주피터 노트북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더 강력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상용 소스로서 통계 쪽 영역에서 많이 쓰는 세스라든가 SPSS까지도 활용하면 실제로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내용이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R이랑 코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SAS하고도 거의 코드는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고 관련된 도구들이고요. SPSS는 그 엑셀 형태의 스프레드시트에서 통계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결국은 렉스라는 그 국내 그 소프트웨어가 SPSS를 실제로 그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렉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쪽 보건대학원에서 의료 분야,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 그 분석 툴을 쉽게 쓸 수 있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참고문헌이고요. 아래 세 개의 그 참고문헌 같은 경우에는 영문 원서이긴 한데 실제로 개인정보 가명 처리와 관련해서는 거의 뭐 기본서에 가깝게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캐나다의 칼 L 이맘 박사라는 분이 작성한 만든 그 책이고요. 실제로 가명 처리 관련해서 뭐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책을 보시면 국내 제도라든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뭐 가명 처리, 비식별 처리에 관련된 프레임워크이라든가 적절성 검토 부분의 실제 절차에 대해서 참고하시는데 많이 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그 관련된 표준 문서들은 가명 처리에 대한 그 용어라든가 기술들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국제표준으로서 이런 문서들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가명 처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실제 전문가들이 어떤 용어들을 쓰고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개의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6년도에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부터 시작해서 2019년 그 인터넷 한국정보진흥원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발표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실제 16년도에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폐기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 새로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에 실제 모태가 될 수 있는 그 문서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면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이 가이드라인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금융 분야, 금융위원회에서 그 실제로 처리하고 있는 가명 처리 절차라든가 결합 절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발표된 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아직도 많이 따르고 있다는 거를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기본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이후에는 이 기본 도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니까요. 혹시 지금도 아직 설치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기 채팅창으로. 이 링크에 실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문서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링크에 있는 실습 사용 관련된 기본 도구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할 내용은 2일차 전문 과정으로 개인정보 가명 익명 처리 교육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이 내용도 새로 버전업이 된 내용이 일부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에 그 문구 약간 쓰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채팅창에 링크 하나 드렸죠.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거든요. 그 해당된 내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오늘 오후까지만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수업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운로드 안 되시는 분 계시면 바로 그 채팅창에 손 들어주시고요. 혹시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팅창에 그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 내지는 진행 상태를 물어볼 때 좀 채팅창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이론 교육을 했죠. 이론 교육을 할 때
실제로 교육 관련해서 법령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법에서 저희가 뭐 강조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가명 임명 처리 관련해서 그래서 뭐 방법론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어제 했던 그 내용 중에 일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할게요. 퀴즈를 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선착순으로 빨리 유사하게 비슷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에게 저희가 간소하지만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장 교육 시간에 법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데이터 선법 관련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15조를 설명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 활용에 대해서 문구를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세 가지를 하단에 세 가지를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채팅창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겠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구 좀 틀려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써 있으면 되고요. 혹시 뭐 기억이 안 나시면 이 참고 자료를 확인하셔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보시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뭐 크게는 뭐 5-6가지가 있고요. 작게는 저희가 한 3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 3가지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13분이 됐네요. 14분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어제 교육 자료 중에서 한번 찾아서 답변을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어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기존의 항목 2개는 기존에 이미 뭐 공공기관 내지는 민간 영역에서도 할 수 있었던 영역들이었고요. 마지막 3개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채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답을 안 해주셔서 제가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적극적인 참여를 하셔야 어제 오늘 14시간 교육을 하는데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민지희님께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법 15조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28조 내용 같은데 15조에 보시면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각 항목에 1항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법령에 의한 방법,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한 방법, 그리고 가명 처리에 의한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실제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목적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가능한 부분. 실제로 그 이전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정 조건이 되면. 그렇지만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린 거고요. 가명 처리 부분이 그 부분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넘겨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빨리 안 나오네요, 이게. 법 조문이 나와야 되는데요. 저도 잘 못 찾고 있는데, 실제로 15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고요. 뭐, 법령에 의한 거. 그래서 공공기관이, 법률에 의해서 사무를 볼 경우나, 공공기관이
그 법령에 의해서 사무에 대해서 위탁 사무를 받을 경우에 실제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죠. 개인정보를.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주체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법 3조에 보시면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7항에 보시면 익명정보를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익명정보로는 데이터의 활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명 처리를 통해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법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법 3조의 원칙 중에 7항, 그리고 15조의 근거, 그리고 28조의 2부터 시작해서 7까지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 가명 처리를 활용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58조의 2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입수 가능성이 있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때 입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 비용, 기술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려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가 정보, 다른 정보를 이용을 해도 개인을 더 이상 식별해낼 수 없는 정보, 이거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는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익명정보의 정의라고 우리는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는 익명정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도 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정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개인정보 가명 익명 처리 방법론을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가명 처리 4단계가 있습니다. 가명 처리, 그러면 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가명 처리 4단계가 있거든요. 4단계가 어떻게 되죠? 이것도 선착순으로 빨리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명 처리의 4단계. 이거는 실제 가명 처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 내용입니다. 가명 처리의 4단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거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듯이 바로바로 나올 정도로 이 교육을 받았다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3가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3가지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지금 민지님이 말씀해 주셨던 목적 3가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명 처리의 4단계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담당자다, 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이 4단계는 꼭 이해가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도 제가 20분까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빨리? 가명 처리의 4단계 어떻게 될까요? 예, 참고로 처음 단계는 사전 준비고요. 마지막 단계는 사후 관리입니다. 네. 예, 김현우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사전 준비, 첫 번째 단계 사전 준비, 두 번째 단계 가명 처리 단계, 세 번째 단계 적절성 검토 및 추가 처리라는 용어를 써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단계는 사후 관리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세부 단계에서는 활용 및 사후 관리라는 단계라고 표현도 하시죠. 실제로는 정확한 내용은 사전 준비, 첫 번째 사전 준비 단계, 두 번째 가명 처리 단계, 세 번째 적정성 검토 및 추가 처리 단계, 네 번째 사후 관리 단계라는 겁니다. 적정성 검토를 실제로 내부에 또는 외부 전문 심사위원을 통해서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고요.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부적정을 받게 되면 추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추가 처리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 실제로 특이 정보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특이 정보를 실제로 이러한 심사위원, 기술적인 심사위원이 될 텐데 그분들이 확인하실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단계라든가 가명 처리 단계에서 실제로 가명 정보 취급자, 우리가 용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고요. 이제는 가명정보 취급자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가명정보 취급자가 실제로 그 절차에 맞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달라요. 실제로 특이 정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전 감염 처리 검토 결과 보고서에 보시면 실제 데이터의 위험을 분리하실 때 식별 정보, 식별 가능 정보, 특이 정보 이렇게 세 가지를 분리해내셔야 되는데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우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내용 자체는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단계 한번 보시면 가이드라인에서 보인 단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주로 저희가 감염처리라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단계는 어찌 보면 2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 자체를 또 4단계로 나누죠. 혹시 그러면 2단계 감염처리 단계의 세부 단계 4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그 단계에 맞춰서 감염처리 검토 결과 보고서와 위험도 정의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그 세부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오늘 결국 실습하는 내용이 그러한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절차를 준비해야 되느냐를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장표가 결국은 그 장표 안에 가이드라인이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예, 제가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혹시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은 채팅창에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드린 글이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해드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오늘 교재에 약간 버전이 갱신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교육 참여할 때 활용하시라고 제가 공유해드리니까요. 이 내용을 다운로드 꼭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감염처리 4단계의 두 번째 단계인 감염처리 단계의 세부 절차, 세부 단계가 무엇이냐?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도 이 내용은 좀 표현이 되어 있죠?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보여요. 네, 김은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위험도를 측정하고요. 그러면 위험도 측정을 통해서 감염처리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성한 이후에 그 검토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감염처리 수준을 정의해서 정의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표에 의해서 실제 원본 데이터를 감염처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설계도가 필요하다. 설계도 없이 감염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위법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법에서 절차를 걷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서 행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감사드린다는 표현으로 해서 뭐 앞서서 민재인님께서 뭐 답변은 맞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민재인님하고 김 의원님에게 저희가 드리는 아주 약소하지만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감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4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사전 준비 단계를 해야 되고요. 이때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감염 처리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이때 누구한테 전달되는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감염 처리를 해야 될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목적이 최대한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관련된 서류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뭐 세부 절차로 보시면 적합성 검토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합성 검토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단계에는 적정성 검토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적합성 검토 그리고 적정성 검토 모두 내부의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니면 뭐
감형 처리를 하려고 하는 조직 자체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은 실제로 전담부서, 이 감형 처리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을 경우에 실제로 이러한 심사위원회를 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감형 처리 조직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 했을 때 외부에서 보는 시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행위가 더 객관적이냐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조직 내부에 그 별도의 전담 조직이 있고 그 전담 조직이 만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받았을 때 더 근거가 명확해지고 객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라든가 가이드라인에서 명시적으로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 아니면 역량 자체는 결합기관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심사위원들, 결합기관 같은 경우에 그 결합을 하고 나서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출 승인 심사위원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심사위원들에 해당되는 역량에 맞춰서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결합기관을 그 신청을 할 때, 지정을 할 때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족해야 됩니다. 8인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3인 이상의 상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상시 인력 3명 중에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가 1명, 그리고 기술 분야의 전문가 1명이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뭐 기술 요건으로 보시면 뭐 기술사 1년 이상, 박사 1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1년 이상, 그리고 뭐 석사 뭐 3년 이상, 뭐 학사 6년 이상, 뭐 기타 뭐 몇 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자격 조건을 내부에서 맞춰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실제 뭐 감형 처리 가이드라인, 이 감형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죠. 감형 처리 자체에 대한 영역이 하나 있고요. 감형 정보에 대한 결합에 대한 부분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두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그 상호 간의 내용을 참고해서 활용해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감형 처리 절차의 1단계를 준비하려고 하시면요.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그 얘기는 신청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신청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이 될 겁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신청서 그래서 양식 자체는 데이터에 대한 감형 정보 결합을 위한 그 별첨 양식인 결합 신청서 양식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합 시에 활용하는 감형 처리 절차는 실제로 그 3장의 감형 처리 절차를 따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내용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이드라인이 좀 다소 많이 추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썼고요. 그리고 뭐 향후에 부처별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반이 되는 가이드라인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될 내용은 이 사전 준비 단계고요. 이때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 내용 있고요. 그리고 혹시 그 데이터를 제3자 제공한다든가 위탁으로 맡긴다든가 할 때에는 실제로 이용 목적, 방법, 즉 식별, 위험, 관리 등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 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검토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 올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감형 처리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최소 처리 원칙에 따라서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위험을 분석하시고 그리고 기법을 만드시고요. 처리를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감형 처리에 대해서 대한민국 말고 일반적인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이 처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방법론으로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방법론을 조직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감형 처리, 익명 처리 관련해서 조직 내에서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 프로세스 자체는 전사적인 내용이 돼야 될 겁니다. 어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그 내용도 1교시에서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실제로 조직 내에서 이제는 전사의 거버넌스를 떠나서 이제는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어서
가명 처리, 익명 처리와 같은 비식별 처리에 대한 절차,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절차는 조직, 부서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전사적인 차원에서는 통일된 뭔가 표준 절차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절차를 조직의 특성에 그러니까 부서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그 상황,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상황에 맞춰서 그 프로세스 방법론을 테일러링을 통해서 만드셔서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환경에 동일한 방법론, 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 내용은 실제로 가명처리라는 담당자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조직에 돌아가셔서 만드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시기가 어려우면 컨설팅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먼저 개인정보 관련된 용어이고요. 개인정보 관련된 용어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명, 익명 처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법 조문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입니다. 개념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됐든 시행령이 됐든 고시가 됐든 보통 2장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서들에 2장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용어 정의가 있으니까요. 법 이런 제도들을 보실 때는 2장의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에 표현되어 있고요.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게 중요한 정보이고요. 두 번째 예시로는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이고요. 특히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을 식별해낼 수 있는 정보로서 굉장히 중요하면서 위험이 높은 정보이죠. 그리고 개인정보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에 대한 법정주의에 의해서 실제로 법령에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가명처리 절차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는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활용할 때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논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결합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또 나왔습니다. 용어를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개인정보 파일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개인정보 파일을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한다는 용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정보 파일이 일반적으로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영상 데이터에 포함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가 관리가 되어 있다면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가명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절차에 맞춰서 할 수 있겠지만 영상 데이터 자체, 음성 데이터 자체,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명 처리를 현재는 절차에서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 내지는 카드 사태 났을 때 개인정보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으로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한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애매한 내용은 다른 정보는 도대체 뭐고 쉽게 결합한다는 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다는 거죠. 다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인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정보를 말하는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래서 개인정보, 가명정보, 그리고 추가정보에 대해서 개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주고 있는데, 실제 가이드라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른 정보에 대한 정의도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가이드라인에서는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3자한테 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추가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해서 재식별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의 가명 처리, 익명 처리가 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정보, 쉽게 결합성을 본다는 거고요. 쉽게 결합 여부는 결국은 입수 가능성이라는 걸 보고 있고요. 그 입수 가능성은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조직 외부에서 활용할 때에 따라서 이러한 입수 가능성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일한 가명 처리, 익명 처리한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다르다면 다 다르게 다시 검토도 하고요. 추가 처리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결합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합에서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명정보에 대한 정의이고요. 개인정보법 제2조 1항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2조 1항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실제로 가명 처리를 해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가명 정보라고 하고 있고요. 강조되고 있는 키워드를 보시면 가명 처리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추가 정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용 결합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가명 처리를 했는데 추가 정보가 없이는 개인을 알아내지 못하는 정보, 이 정보가 가명 정보가 되는 거죠. 개인 정보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겠죠. 그리고 요 2조 1항의 요 밑에 있는 이 입수 가능성, 쉽게 입수 가능성에 대해서 58조 2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도 결합이 안 되는 경우는 개인정보법의 특정 조문들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정보라면 따라해야 되는 제약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익명정보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58조의 2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들을 달아버린 겁니다. 2조 1항에 이러한 경우에 개인정보라고 했는데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도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우리가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래서 익명정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신용정보법에서는 개념을 명확히 했는데 아쉽게도 개인정보법에서는 명확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명처리에 대한 정의는 개인정보보법 제2조의 1에 2에 표현이 되고 있고요. 보통 법에서 무엇무엇의 1, 무엇무엇의 1의 몇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조문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 특례 부분도 보시면 28조는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28조에 원래 있던 내용은 28조의 1,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그냥 1이 된 거고요. 나머지 28조의 2부터 7까지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29조 2부터 6까지 추가가 된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통망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개인정보법 추가되면서 제가 정확한 조문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38조의 2인가 그때부터 정통망법에 관련된 기존의 정통망법에 있던 개인정보 특례 조문이 개인정보법의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특례 조문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명처리는 그래서 보시면 가명처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법에서는 일부를 삭제하든가 일부를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이 내용을 가명 처리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라는 용어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정보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요. 이 추가 정보가 없다. 만약에 가명 처리한 정보에 대해서 추가 정보가 없다면 이 내용은 익명 정보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익명 정보다 하더라도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가끔 발생합니다. 추론을 통해서 가능하죠. 다양한 추론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추론 방법에 대해서 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에 대해서 학습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값, 특이 정보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결 공격, 솔링 공격, 동질성 공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들을 식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삭제해야 되는 거죠. 그거 자체는 가명 처리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 추론 기법을 이용했을 때 그런 데이터들이 찾아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는 게 결국은 특이 정보를 찾아서 재개하는 방법이고요. 특이 정보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컬럼 삭제, 내지는 레코드 삭제, 부분 삭제,
대체, 뭐 다양한 분부를, 그리고 일반화,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특이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은 뭐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4분위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규 분포상에 있는 3시그마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기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의 편차라든가 분표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고요. 실제로 많이 활용한 거는 4분위수를 활용하는 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오늘 4분위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습을 통해서 4분위수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아웃라이어를 찾아내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뭐 어제도 많이 들었을 개인정보, 가맹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개념. 이 개념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법에 의한 개념 정의이긴 합니다만 뭐 개인정보법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또 참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진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낼 수 없도록 만드는 정보이고요. 복원이 불가능해야죠. 그래서 뭐 간혹 뭐 비가역적 데이터 처리가 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비가역적. 결국 원본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가명정보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 그 데이터 처리를 하지는 않고요. 가역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그 학습했을 내용인 일방향 암호화가 결국은 가역적으로는 비가역적, 일방향 암호화에 의한 데이터 값, 그 데이터 값 자체는 그 비가역적인 데이터입니다. 원본을 찾아낼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데이터 자체가 만약에 있고 알고리즘, 결국은 일방향 암호화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 대상 속성 솔트 값을 알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결국 추가 정보가 될 거고요. 그런 데이터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데이터를 다룰 줄 알고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데이터를 다시 매핑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어찌 보면 가역적으로 데이터를 찾아낼 수,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 입수 가능성에 있어서 기술적인, 합리적인 그 기술의 투입 비용을 따져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 자체가 뭐 한 달이 걸려야지만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명정보는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법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 세 가지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제 이 등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 목적 안에서만 활용하셔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등이라고 해서 이거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거의 이 안에서 활용하면 된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명정보 같은 경우는 뭐 정보를 활용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지난 회차에서 질문이 있었던 내용은 가명정보를 그러면 뭐 파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익명정보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익명정보 처리가 됐다면 굳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조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맞춰서 실제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는데,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의 처리, 어떻게 그거를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익명정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익명정보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제공받는 자가 다른 정보와 그 결합을 통해서 다시 원본을 추론한다면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익명정보를 하지만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명처리 요소 수준에 맞는 처리를 한다는 거죠. 뭐 삭제도 하고요, 관리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수준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 이번에 나온 실제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이런 식의 내용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주에 나온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이고요. 어제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위원회가 그 세미나를 한 내용이 있고요. 그 세미나에서 계정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내용은 여기 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보시면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식별 가능한 정보, 그리고 가명정보를 구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거에는 개인정보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식별 가능한 정보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서 알아낼 수 있었다는 건데, 계정을 통해서는 개인을 알아낼 수 있는 정보, 식별 정보, 그리고 가명 정보, 익명 정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정 안에서 가나다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나눠놨고요, 익명 정보는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분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구분 요소는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류할 때,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이 분류 조건에 맞춰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확인해서 봐야 될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은 새로 만들어진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실제로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라든가 제품, 실제로 기존에 활용했던 용어들을 활용하기 위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새로 나온 가이드라인에서는 식별 정보, 식별 가능 정보, 그리고 특이 정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과거의 기준으로 보시면 식별자, 준식별자, 민감정보, 일반정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식별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식별자와 민감정보 같은 경우에는 식별 가능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둘 간에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정보는 식별자, 준식별자, 민감정보 같은 식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보는 아니고요. 그냥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식별이 가능하지는 않는 정보지만 막 사용할 수 있는 정보고요. 일반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분명히 가이드라인에서 최소 수집의 원칙에 맞춰서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통계 분석의 목적에 활용의 목적에 맞지 않는 컬럼이 있다면 제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제거의 내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불명확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전달하지 마는 겁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최초의 추출 단계에서 제거를 하는 거고요. 식별에 대한 영향성 같은 경우에는 식별 자체는 식별자라든가 중식별자들이 식별에 대한 영향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민감정보, 일반정보 갖고는 식별을 자체를 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프라이버시 입장, 사생활 보호 입장에서 보면 그 민감정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질병에 대한 정보, 고혈압의 혈압 정보, 혈당 정보 이런 것들이 고혈압이라든가 혈당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식별자라든가 준식별자로 분류를 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식별자, 준식별자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그 재현성, 특이성, 유일성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정량적으로 뭔가를 데이터를 따져야 되는데 재현성이라는 부분을 봅니다. 재현성이라는 내용은 아침의 내용하고 저녁의 내용, 그리고 뭐 짧게는 오늘 내용, 아니면 다음 달 내용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성인 같은 경우에 키, 몸무게도 거의 유사하다고 봤을 때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혈압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뀝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건물 들어갈 때 체온을 측정하죠. 그렇지만 외부에 햇볕에 있다가 들어가게 되면 37도, 38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있다가 체온을 재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는 게 확인되고 그래서 출입이 가능한데,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식별자로 분류하기는 많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은 민감한 정보라는 거죠. 체온이 높다, 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혈압이 높다, 고혈압의 위험이 있다. 이런 식의 데이터는 민감 정보고요. 이런 민감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특이 정보, 아웃라이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실제 데이터가 특정 그룹 내에서 너무나 튀는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이 내용들은 그 내용 자체만 가지고도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요도 차원에서 식별에 대한 영향도, 그리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방법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분류 기법들에 의해서 방법론을 쓰고 있고요. 이 방법론에 대한 내용은 10분간 쉬었다가 1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쉬시고요. 혹시 그 사이에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링크를 얻어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 및 제가 실습에 필요한 내용, 실습할 때 왼쪽에 있는 기본 도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내용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돼갖고 활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유해드린 링크에 해당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다음 시간에 활용해서 오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가 돼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론 교육이 아닌 실습 교육이고요. 실습이지만 실제로 코드라든가 그 도구를 쓰는 부분도 있지만 문서 작업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 혹시 설치가 왼쪽에 있는 그 최소한 설치는 여기 RStudi오까지는 설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엑셀, RStudi오가 설치가 안 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다 내신 분 혹시 그러면 그 채팅창에 답변 좀 주시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RStudi오까지 나는 설치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은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렉스랑 ARX 빼고 모두 설치하셨다고 김철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렉스하고 ARX는 지금 오전 시간에는 안 하니까요. 그 점심 드시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한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좋은 도구들이니까 활용 시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버전이 2016 이상 돼야 될 거예요. 그 밑에선 잘 설치가 안 되고요. 일부 엑셀에서는 또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운영체제를 다시 깔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계속 사용하는데 엑셀에서 설치가 안 돼서 운영체제 다시 깔아서 했거든요. 예, 설치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뭐 혹시 설치하시다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채팅창에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엑셀, RStudio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설치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파워풀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렉스까지도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실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리고 기본 기능은 공짜입니다. 확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기본 기능은 공짜이니까요. 그 공짜 툴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2교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법론에 있어서 영국에서 발간한 그 방법론을 한번 이해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명화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접근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접근 방법에 맞도록 실제로 방법론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가명화 기준으로 ADF라는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 문구가 보여주는 것 같이 익명화에 대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이죠.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가명 처리를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 데이터가 가명 처리로 데이터가 활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익명 처리로 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명 처리 같은 경우에는 수준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외부의 데이터를 내부 내지는 외부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위험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부 히파 프라이버시 룰 같은 경우에 세이프 하버 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고 활용하면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어찌 보면 심플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심플하지만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 지운다고 해서 식별자를 다 지운다고 해서 그 가명 처리가 익명 처리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유는 1교시 때 말씀드렸던 그 민감 정보 중에 일부 특이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식별자를 다 지움에도 불구하고 익명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보았을 텐데 특정 지역의 국회의원 내지는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질병 이렇게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고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건복지 의료 쪽의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 경우에도 실제 히파에서 말하는 세이프 하버의 18가지 아니면 그 조직 내에 IRB에서 규정한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판단 같은 경우는 히파 프라이버시 룰에도 전문가적 판단을 이용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법령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실제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판단의 내용이 이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만 자체만 봐서는 안전할 수 있는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 고유 특성만 봐서는 이 데이터를 공유해야 될지 배포해야 될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고유염만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첫 번째 내용은 데이터의 다른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데이터가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언급한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자체에도 그렇지만 고유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통계학자들 내지는 데이터 분석자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과학자들이 봤을 때에는 데이터 자체만 봐서도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낼 수 있다는 점. 물론 이런 데이터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자체 고유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갖고 있는 환경들, 상황들, 맥락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배경 지식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특정 개인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분석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문제는 익명화를 하게 되면 데이터의 그 특성들이 많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익명화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에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전통적인 과거의 그 개인정보 그 패러다임이라면 개인정보를 꽉 잡고 보호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뉴딜 정책 같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요. 정책이 바뀌고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 가치 활용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활용 관점에 바뀐과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유용성도 이제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삭제한다든가 익명화 처리만을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활용에도 포커싱을 둬야 된다는 거고요. 그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도 고민을 해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적절한 유용성, 활용성도 판단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유용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하는 익명성, 가명 처리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한다 해도 리스크, 위험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 정보보호에서는 흔히 말하는 내용인데 위험을 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가명 처리, 익명 처리를 해도 위험은 단 1%라도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위험 1% 때문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활용을 자체를 안 하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 내용은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로 본다면 서로 그 상반된 그 방향으로 데이터가 흘러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 관리하면서 그 활용도 고려한 그 내용을 비례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위험을 해소를 시키면 당연히 유용성은 데이터의 손실에 의한 유용성은 떨어질 것이고요. 손실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위험 부분을 보장을 못할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위험 수준도 적절하게 바뀐다라는 거죠. 내부 조직, 안전한 보호 조치가 내부 조직에서는 가명 처리 수준을 낮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적절성 검토 수준도 낮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부로 데이터를 전달할 경우에는 가명 처리 수준도 익명 처리 수준, 익명 정보 수준을 하셔야 되고 적절성 검토도 외부 전문가까지도 포함된 적절성 보호 그 검토까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부에서만 활용하실 때는 적절성 검토를 하실 때 내부의 전문가를만 활용하는 것을 고민을 할 수가 있겠는데 외부까지도 할 때는 아무래도 더 제3자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판단해주는, 위험을 판단해주는 그 절차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ISO 25237에 나오는 사생활보호 보장 단계의 3단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먼저 사생활보호 1단계를 보시면 그 데이터 요소를 봤을 때 그 사람과 관련된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그 데이터 고유의 위험을 판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자체적으로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식별성이라든가 식별 가능성들을 다 제거하도록 간접 식별자, 직접 식별자, 직접 식별자 같은 경우는 보통 감염 처리할 때 무조건 제거를 하기 때문에 보통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간접 식별자 내지는 식별 가능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식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 자체는 데이터 변수 간의 통합 내용입니다. 이거는 데이터 변수 간의 통합은 데이터 대 데이터의 통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때는 다른 정보를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뭐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해서 실제 그 K 익명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간의 연결성에 의한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보호 모델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외부에 공개됐을 때 그 외부인이 갖고 있는 실제로 공격자가 갖고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 가능성도 대비한 변수 간의 통합에 대한 위험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특이 정보인 아웃라이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시면 실제로 가이드라인에서 아웃라이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별첨 내용까지 들어갈 정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를 감염 처리를 한다면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아웃라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데이터의 상황, 컨텍스트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위험을 분석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분류도 있고요. 데이터가 처한 상황, 컨텍스트를 다양한 조건으로 분류해내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분류들을 두고 있고요. 첫 번째 분류도를 보시면 데이터의 활용 방법에 대한 분류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용 환경에 대해서, 세 번째는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상황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 자체의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 자체가 결합 신청서에 보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참석하신 교육생들 분들이 결합에 관련된 그 신청서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교육에서 잠시 신청서를 보셨을 거예요. 그 신청서에 보시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보시면 이게 활용 방법이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 환경이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자의 환경을 분석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부분. 그래서 데이터를 결합할 때 레코드가 몇 개인지, 실제로 결합되는 그 사이즈는 얼마인지, 컬럼 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다른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분류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면요. 데이터 활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가 단순하게 활용되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활용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활용되는지 아니면 결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맞춰서 그 데이터가 어떠한 관점으로 데이터들이 활용되는지를 저희가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다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용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식별 가능성이라든가 재식별 시 정보 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이 내용 오전에 퀴즈에도 냈던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4단계가 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단계인 가명 처리 단계에 세이브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이브 단계가 그리고 4단계가 있다고 그랬고요. 첫 번째 단계는 대상을 선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험을 측정하고요. 세 번째는 기술을 선정하고요. 네 번째 단계가 실제로 가명 처리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인 위험을 측정하는 단계가 결국은 이 데이터 이용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용 환경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용 환경은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의 이용 환경은 아니에요. 이때는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의 환경인 거고요. 데이터를 조직 내부에서 활용할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 여기서는 정보 주체가 아니고요. 데이터 소유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정보 주체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 가명 정보 처리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처리자의 취급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 처리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만약에 그 제공받는 자의 보호 수준이 높다면 감형 처리 수준은 낮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보호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데이터는 익명정보 처리 수준까지도 높인 처리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뭐 대기업이라든가 금융조직의 내부에서 활용하실 때에는 이미 이러한 의도라든가 보호 수준은 높지 않다고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뭐 능력이야 많이 있겠죠, 그분들은. 그렇지만 그 조직의 데이터에 대해서 업무가 권한도 분리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에 접근 통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감형 처리 수준은 조금 낮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기업이라도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여기 오늘 학교에서 많이 오셨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기관의 수준으로 개인정보 수준을 높이지도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높였다 하더라도 단위 연구소의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호 수준이 낮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ISMS 같은 경우에 ISMS 같은 인증 심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ISMSP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인증 심사 자체도 특정 업무 대상으로 받는 거지 특정 연구소 단위로 받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성취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형 처리를 조금 더 높이게 돼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이런 경우에도 처리 수준은 굉장히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법에서 요구하는 내부관리계획 수준부터 시작해서 처리 방침 내지는 안정성 확보 조치까지도 다 준수했다고 보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확인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외부에 전달되었을 때 그리고 감형 임명 처리되었을 때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고 그 내용이 혹시라도 외부에서 재식별됐을 때 정보 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도 분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반인들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험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특수 업무 직군들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데이터가 파급 효과가 높을 경우도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소 민감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감형 정보에 대한 감형 처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고요. 데이터 자체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데이터 자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구성, 데이터의 분포, 데이터의 민감도 수준까지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유식별자냐 아니냐, 결합은 몇 개가 되고 있느냐, 통계적으로 이 데이터가 외도, 첨도, 아니면 데이터의 정규 분포의 분포도,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중간값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통계적인 특성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엑셀만 가지고는 통계적인 특성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활용하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렉스라는 툴을 활용하게 되시면 통계적인 특성까지도 이해하기가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이드라인하고는 다르게 준식별자도 컬럼 수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감정보 수도 확인해야 되고요. 결국 이 내용 자체가 보시면 결합 신청서 내지는 감형정보 검토 결과 보고서에 보시면 위험도 측정할 때 식별정보, 식별 가능 정보, 특이정보를 확인하고 있죠. 거기에 숫자가 결국은 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식별자, 겨우식별자 결국은 식별정보고요. 준식별자, 식별 가능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식별자, 즉 식별 가능 정보 중에 특이 정보인 민감 정보의 컬럼수, 결국은 그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 구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조치 자체를 실제로 데이터를 감형 처리하기 전에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조직 내부에서 절차를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서에 맞춰서 그 다음에 조치를 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감형 처리를 하는 담당자가 이러한 분석들을 사전에 미리 다 준비하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맞죠. 신청한 다음에 계속 적합성 검토 부분에서 계속 개선에 대한 피드백 요청을 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포 보셔야 되고요. 민감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민감도 자체는 그 데이터가 갖는 시간적 특성, 그리고 법적인 특성, 그리고 산업군에서 갖는 민감 정보의 포함 여부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민감한 정보가
한 달 있다가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특성도 좀 봐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법적 제한 당연히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활용 방법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목적 같은 경우에 우리 흔히 말하는 세 가지 목적 있다고 그랬죠. 그 외가 있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가자 입장에 내부 심사가 됐던 외부 심사위원이 됐던 평가자 입장에서는 법령에 나오는 가이드에 나오는 내용대로 목적을 실제로 목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냐를 판단할 텐데 1-1.1.1에 보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고객적 기록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외 같은 경우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리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합의 원천 같은 경우에 이 무엇을 원천으로 갔을 때 동일 기간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지 서로 다른 기간인지 이 내용 왜 그러냐면 동일 기간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결합 같은 경우는 내부 결합에 해당되는 경우이고요. 서로 다른 기간은 외부 결합에 해당되는 겁니다. 동일 기간 같은 경우의 결합은 내부 결합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마지막 부분에 내부 결합에 대한 절차를 따르라고 되어 있고요. 내부 결합을 하실 경우에는 기본 절차는 가명 처리 절차를 동일하게 4단계를 걸치지만 내부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결합키를 만들어서 실제로 결합키를 만들고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 부서에 의해서 결합은 이루어집니다. 그 부서가 2개라고 해서 2개의 부서 중에 특정 부서 하나가 결합을 하면 안 되고요. 업무 분리 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다른 전담 부서에 의한 결합을 맡아주는 결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합 부서에 의해서 결합을 해주고 결합된 이후에 결합키는 제거한 다음에 안정성이 확보 조치된 이후에 조직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진흥 같은 이러한 전문기관에서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기관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대상 영역이 어디가 되는지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을 할 것이고요. 현재 어젠가요 전문기관의 협의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갖는 그 협의체 내에서 전문기관들을 지정을 할 거고요. 그러한 지정기관 할 때 서로 데이터는 공유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데이터를 가졌을 때 어떠한 전문기관을 가서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의료 데이터 중심이라면 당연히 보건복지부 산하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가는 게 아무래도 어쩌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닌 일반 통신 분야라든가 민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화진흥원을 오셔서 하는 것도 맞을 거고요. 뭐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제가 용어가 맨날 헷갈리는데 과거 용어만 통합전자센터 지금은 국가정보자원원인가요? 거기서 전문기관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고요. 교육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산하의 K리스나 이러한 교육부 산하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기관을 접근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금융기관 분도 계시거든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결합 관련되어 있는 기관 중에 만약에 20개, 10개, 20개 기관 중에 1개의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결합 전문기관, 그쪽은 결합 전문기관 용어도 안 쓰죠. 데이터 전문기관 용어를 쓰는데 데이터 전문기관 가서 데이터를 의뢰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또 가명정보 결합 신청기관 용어도 아니고 거기서는 또 결합 의뢰기관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용어도 또 차이가 납니다. 뭐 그런 것들에 맞춰서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결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처리, 어디에서 할 것이냐, 내가 할 것이냐, 외부에 할 것이냐, 전문기관에서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자는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데이터 활용 방법 자체가 이게 내가 할 건지 남이 할 건지 아니면 전문기관이 할 건지에 대해서 다 두루두루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도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개할 때도 이 데이터를 공개해서 활용할 때 조직 내부에서 단순하게 활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3자 공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3자이긴 하지만 지정된, 그래서 계약서에 의해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 하는 건지 내지는 외부 사용자 같은 경우 밀실을 두고 할 건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에 보통은 과거에 대형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많은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뭐 일예로 뭐 통계청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통계청 같은 경우에 조직 내부에 통계청 내부에 마련된 그 밀실 샌드박스 내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실제로 데이터를 지금 우리가 가명 처리하듯이 그 절차에 따라서 데이터를 그 데이터 절차를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런 절차에 맞춰서 했을 경우에 밀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시행령이 나왔을 때는 전문기관 내부에 분석실을 활용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산업계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실을 따로 갖는 것보다는 그 반출을 통해서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하자 뭐 이렇게 돼서 실제로 전문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분석실을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는 이제는 있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는 반출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출 절차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좀 까다로운 절차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제공 관점 같은 경우는 이게 일회성 데이터냐 아니면 시계성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주기적 반복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단일 목적이냐, 다용도냐 하는데, 다용도 사용이라면 아무래도 적합성 부분에서 아마 부족적이 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분석을 해야 되는 분석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요. 위험도 측정도 달라질 겁니다. 결국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경우에는 각각 다른 가명 처리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결국 결합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합할 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여러 개이고 또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관이 여러 개다. 이럴 경우에는 활용하는 기관 숫자만큼 실제로 그 반출 승인 그 신청을 하시고 실제로 추가 처리하시고 반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꼭 그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실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어떠한 절차를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림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단순 사용, 내부 결합, 외부 결합에 따라서 실제로 보안 수준, 그 위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실제로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단순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만 그 외의 절차 같은 게 더 복잡한 실제로 외부 결합 같은 경우에는 밀실까지도 뭐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용도로 가져가야 되냐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방법론이라고 그랬죠. 방법론은 조직마다 다르고요. 그 시기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받아가는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분들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론은 거기에 맞춰서 약간씩은 변화를 줄 수 있다. 조직의 그 역량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조직의 역량이 안 되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공공기관 뭐 말고 실제로 국가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본인들이 담당자이긴 한데 그 내용적으로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다 그 조직에서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부 소싱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공공기관 내지는 일부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다양하다 보니 법령을 다루고 계시는 전문가들도 포함되고 있고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 수준의 그러한 담당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꾸리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 내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들을 하고 있는 분이 내부에 다 있다고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외부의 전문가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내부에서 데이터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둬야 됩니다. 뭐 이거는 조직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맞춰서 가지면 되는 거고요. 그 거버넌스에 맞춰서 이 가명 처리 정책을 만드실 때 그런 프로세스들을 정립하시면 된다는 거죠. 조직에서 안 되는데 굳이 그걸 다 맞춰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다음은 이용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용 환경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공받는 자의 실제로 능력을 한번 보는 거고요. 일단은 의도가 없어야 되겠죠. 제식별에 대한 의도가 있으면 안 되겠고요. 능력 내지는 외부 연계 가능성이 다 차단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시면 익명 처리 수준으로 데이터를 그 가명 처리 수준은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익명 수준으로 데이터를 많이 변환했다는 얘기는 뭐 데이터를 분석해 보신 분들이면 다 알겠지만 데이터 분석이 어렵습니다.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가명 처리할 때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분들과 가명 처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한번 인터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지,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실제로 분석, 데이터 속성값들을 이용하시는지를 봐야 어떠한 가명 처리 기법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터 개인정보 가명 처리를 하는 담당자의 역량이 데이터 과학자 수준의 역량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가명 처리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자체에 대한 속성도 모르시고요, 업무도 모르시고 분석 기법도 모르신다면 실제로 분석 처리하시는 분의 관점, 입장에서 데이터를 변환 처리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처리자 입장, 통계 분석 처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고 분석 처리하는 게 좋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치는 영향 확인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자체에 대한 분석을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이드라인의 사례에서도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측정 방법 보시면 이런 식의 지표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지표에 맞도록 점수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달했으니 우리가 적성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야별 반영 비율 및 이런 데이터를 지표값을 산정해 놓고요. 실제로 조직 내에서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임계치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계치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임계치를 떨어뜨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임계치가 넘어갔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후 관리까지도 포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황에 따른 위험도 측정할 때는 임계치를 어떻게 둘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임계치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는 정답이 없습니다. 결국 임계치라는 것 자체가 외부 공개 모델 같은 경우에는 K 익명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우리는 내부에서 사용할 때는 내부에서 사용하실 때는 보통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걸지 않고요. 내부에서 단순 사용할 때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걸는데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K값 3, K값 5 이런 식으로 임계치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갖고 있는 임계치가 75%다. 그 얘기는 실제로 K값을 75%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75% 맞추려면 실제로 4분의 1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고요. K값 4 정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임계치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을 받으시든지 컨텐츠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첫째 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참고 자료 있죠? 이 참고 자료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Guide to the Identifica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이 책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량이 좀 되고요.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부담은 갑니다. 그렇지만 한번 읽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키워드를 알아내시고요. 그리고 그런 참고자들을 보시게 된다면 가명 처리 분야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처음부터 전문가가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전문가는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목표도 이러한 전문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개인정보 가명 임명 조치 기술 전문 교육도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기반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기술도 알아야 되고요. 환경도 알아야 되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다 알아내라. 그래서 요즘에는 첫 번째 특정 전문가들이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융합된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못합니다. 이제는 혼자서 못하고요.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 빅데이터 기계학습, 이 데이터 관련돼서는 이제는 가치사슬 자체가 협업에 의한 가치사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명 처리, 익명 처리 절차 보시면 이런 식의 절차를 갖고 있다는 거 실제로 보시면 가이드라인 새로 나온 거 보시면 한번 이해가 될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결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긴 한데 절차에 대해서는 결국은 결합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직 내부에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감형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 정립, 실제로 적성 검토는 적합 그 데이터 결합, 감형 정보에 대한 결합의 그 프로세스에 준해서 만들면 좋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어렵지만 그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 나머지 내용들도 다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가능조치 사항에 대한 실제로 예시고요. 저희가 이런 문서들을 만들 때 감형 정보에 대한 감형 처리 검토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위험도 그 정의표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은 사례입니다. 사례이지 꼭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감형 처리 준비하실 때 그 문서 자체는 가장 편하신 문서로 만드시면 됩니다. 본 문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금융 쪽에서 먼저 만든 내용이고요. 금융 쪽에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속성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예시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뭐 성별 같은 경우에 조치사항이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만든 거고요. 이 내용 자체가 실제로 저희가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성별 같은 경우에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뭐 5살로 범위화를 할 건지 아니면 10살 단위로 범위화를 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거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상황 판단 자체가 객관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근거가 제시가 된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가이드라인에서는 아주 운실의 폭을 넓게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굉장히 높게 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스스로 판단하면서 책임은 본인들이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많이 줬지만 그 책임은 알아서 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책임의 범위도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그러한 의견 제시가 많이 필요하고요. 항상 의견 제시를 주실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형 처리를 했다, 안 했다, 내지는 익명 처리를 했다, 그거에 대한 체계적이면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시할 수 없으면 그냥 적절한 조치는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가장 좋은 거, 보안의 입장에서, 보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보호의 대상이 없어지면 가장 깔끔합니다. 결국은 없애버리면 지워버리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범죄화로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이값까지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단 코딩을 통해서 탑 앤 바텀 코딩을 통해서 20세 이상, 20세 이하, 70세 이상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절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에도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질병 코드 같은 경우, 질병값 같은 경우에도 상하단 코딩이 발생해야 되는 게 혈압 같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 중에서도 고혈압 같은 경우에 진짜 고위험군의 고혈압 160을 넘어서 그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보호 조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주소 같은 경우에도 상황에 맞춰서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행정동 단위까지 가실 건지 아니면 시군국 단위로 가실 건지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보호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직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군이 실제로 아주 특이한 데이터, 국회의원 아주 특이하죠.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데이터셋에서 아무리 샘플링을 잘 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샘플링이 잘 안 됩니다. 위험도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일반화 조치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이런 형태로 보호 조치하기 위한 분석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앞에 이런 보호 조치에 대해서 실제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고요. 이런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 써주는 것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감형 처리할 때 작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의견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보시면 자체 보유 개인정보 데이터라고 했고요. 그리고 감형 처리에서 분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활용한다고 했고요. 제시표 의도가 거의 없다고 자기는 판단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에 맞춰서 봤더니 객관적인 그 상황이 내부 통제가 적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표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제시하면서 보면 이러한 제시가 있죠. 위험도 분석 자체는 조직 내부의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 고려를 했다. 그래서 나는 감염 처리 수준을 낮게 해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겠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분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험을 분석했고요. 감염 처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를 풀어나는 거고요. 속성값도 나눴습니다. 식별자, 식별 정보, 식별 가능 정보, 그리고 특이 정보. 그리고 나중에는 외부에다 제공할 경우에는 그 특이 정보 내지는 식별 정보 같은 경우에 프라이버시 모델을 어느 수준까지도 적용하겠다. 그리고 속성값 분류까지도 적용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희가 K값을, K 익명성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식별 정보들 중에 식별 가능 정보죠. 식별 정보가 아닌 식별 가능 정보들 중에 실제로 그 특이 정보를 뺀 나머지 실제 준식별자에 대한 해당 정보들을 다 추출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식별자들에 대해서 K 익명성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들은 그런 K값들도 준수하고 있는지 실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K값이 만약에 준수 못한다 그러면 그 부적정으로 돌려야 되겠죠. K값이 안 맞네요. K값 맞추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당연히 그거는 처리자가 당연히 그 신청하기 전에 당연히 맞춰서 신청하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근데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게 했을 때는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그런 내용들을 심사 검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표 내용을 보시면 위험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할 때 보시면 감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 심지어는 식별자임에도 불구하고도 얘는 아이디는 랜덤하게 매핑 테이블에 의해서 대체한다고 그랬고요. 나머지 식별자들은 그냥 삭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랜덤하게 감염 정보, 추가 정보에 의한 감염 정보를 만든다는 얘기는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한다든가 내지는 시계열 정보로 확인할 경우에만 처리합니다. 그 얘기는 개인정보법에서 말하는 추가 정보를 이용한 감염 정보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만 활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그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통계 정보를 이용하는 내용들은 그 특이 정보에 해당되는 식별 가능 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식별 가능 정보가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식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외부에다가 전달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염처리 기록 보존을 금융 쪽에서 예시는 이렇게 두고 있어요. 금융 쪽에서는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죠. 목적 근거는. 그리고 항목, 이용 항목이 있을 수 있고요. 사유, 그리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그 2교시 그 퀴즈를 하나 낼게요. 그 감염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할 때 그 기록 보관을 하게 감염 처리에 대한 기록 보관을 하도록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록 보관 4가지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물론 가이드라인에도 어떤 내용들을 써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시행령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행령에서 감염 처리에 대한 기록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록 내용 4가지 무엇일까요? 한번 지금 찾아보시고 44분, 45분까지 제가 한번 기다려볼게요. 이건 찾아보셔야 되니까요. 찾아보시고 어떤 것들을 내가 기록해야 되는지 감염 처리를 할 경우에는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 기록이 없으면 불법이에요. 지금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감염 처리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단순 절차들은 그 기술적인 절차인 거고요. 관리기적인 절차로 기록을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개인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록들을 보관하도록 하겠죠. 그 기록이 뭔지 한번 찾아서 4가지 한번 저한테 그 채팅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 주시겠어요? 여기 법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옵니다. 시행령에 나옵니다. 제가 시행령에 나온다고 그랬죠. 시행령. 한번 찾아서 보시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벌써 45분이 됐는데요. 혹시 뭐 아시는 분, 기억나는 거 있으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방금 여기서 말씀 좀 언급을 해드렸어요.
예, 언급은 해드렸거든요.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록 보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지금 방금 지나가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없으신가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면 바로 올려주시고요. 한 가지라도 그러면 네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라도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네, 가명 처리 목적 항목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시행령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건 가이드라인에 나옵니다. 이용 내역이 있죠, 이용 내역. 보시면 이용 내역이란 전달받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달받는 자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뭐 그런 내용들. 여기 보시면 목적이 보시면 처리 목적이 뭐 통계 목적이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용 내역은 결국은 이렇게 여기 이용 내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용 내역은 결국은 요 이용 내역 항목이 되는 항목 여기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자 제공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요거는 교육받고 나신 다음에 꼭 담아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을 저기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가명정보의 이용 내용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고시가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시에 결국은 반영돼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고시 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동구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최동구님께도 그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간에 포인트 몇 개 드리죠. 그거는 적어도 기억은 하고 가셔라. 그래도 이틀 교육받았는데 혹시 조직에 들어가서 이틀 교육받는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그러면 뭐 받았는데 그랬을 때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뭐 교육은 받았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교육받고 가셨는데 아무것도 교육 못 하시면 이거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 예, 법 조문까지도 달달달 기억하시면 더 좋고요. 그 처리 방침 뭐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 방침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 항목입니다. 이 부분이 어제 드렸던 항목에는 그 가이드라인에 실제로 제 항목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내용은 문구로 빠졌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리는 어제 개념보호위원회에서 실제로 그 세미나를 했던 내용에 포함된 내용인데 거기서는 또 이 내용이 항목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건 의료 쪽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보건 의료 관련된 감염 처리, 가염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이미 나와 있는 안이 나왔죠. 확정은 안 되고 안이 나왔는데 결국은 개념보호위원회에서 같이 만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이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약간 다르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가명 정보, 그러니까 수집한 개인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한 가명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료 쪽에서는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가명 정보가 아닌 처리 이전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명정보 그러면 처리도 못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신청 요건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의료정보에는 그런 등급이 들어가는 게 의료는 워낙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명정보로 처리도 못하게끔 사전에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가명정보인 경우에는 이게 안 해도 됩니다. 가명정보인 경우에. 근데 문제는 개인정보인 수준에서 가명정보로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좀 문제는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습 부분이고요. 점심 먹고 와서 실습할 건데요. 제가 요 관련해서 또 공유는 해드릴 겁니다. 실제 공유를 해드릴 건데, 예, 다시 한번 중간에 들어온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꼭 점심시간에 저희가 이제 실습해야 되잖아요. 이제 실습할 거거든요. 1시간 정도는 문서 작업할 거고, 문서에 대한 실습하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도구를 이용할 건데, 도구를 이용하려면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설치를 안 하시니까 꼭 이거 설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설치 확인하기,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X, ARX까지 설치해야 된다는 거.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점심시간 1시까지 갔고요. 1시부터 실습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다시 뵙겠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1시에 뵙겠습니다.